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21세기 국내외 알피니즘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전문 등반의 역사를 돌아보면 1969년에 월간산 잡지의 전신인 등산지가 창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잡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 등반의 동향이 공유가 되는 그런 담론장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월간산이 조선일보사로 인수되면서 등산지의 대중화를 추구를 하게 됐고,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잡지를 통해서 이 전문 등반에 대한 동향이 공유가 되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1990년 사랑과 산지가 창간이 되었고 2000년 이마운틴지도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산악계의 국내외 화제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잡지들이 2010년대 이후로 폐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죄송합니다. 폐간이 되었고 동시에 이 국내의 해외 등반, 국내의 해외 등반 그리고 외국의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국내 산악인들에게 전파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발표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어떤 우리의 등반이든 남의 등반이든 누군가의 등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반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까지 하면서 나아서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평가한다거나 어떤 종류의 분야의 등반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어떤 개개의 등반에 대해서 폄하를 한다거나 그 참가한 등반가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몰입의 정도, 그리고 느꼈던 감정, 쏟아부은 노력, 이거에 대해서 전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갔다 온 등반이 본인의 만족이기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혹시 정부나 지자체 혹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중적인 이미지로 비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산악계에서는 어떤 주요한 등반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또 판단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마련했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이 발표를 준비한 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권위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월간산 잡지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내외, 특히 해외 등반 소식을 정리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대한산악연맹 그리고 국제산악연맹에도 자원을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국내외 등반 관련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에도 한국 통신원으로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소식들을 제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니, 여러분의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마치고 난 뒤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국내와 해외를 이렇게 다 아우르다 보니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다 동향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일부는 빠르게 지나가고, 특히 제가 관심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내 8,000m 14자 열풍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000년대 이후에 해외 등반의 침체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 동안 국내 해외 원정 등반의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등반 경영을 보고, 특히 해외 등반에서
다양한 경향들이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뭐니 뭐니 해도 전문적인 수준의 엘리트 등반을 초점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두 그리고 어떤 모든 등반가가 엘리트 등반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트 등반의 아주 첨예한 수준의 등반을 보면 거기서 어떤 부분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쏟았는지를 우리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가 만족스러운 등반을 그런 점들을 되새기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등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m 14자 열풍이 95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은 제가 왜 2011년이라고 잡았냐면 물론 국내에 8,000m 14자를 완등했다고 주장한 공표한 분이 총 8분이 계십니다만 그중에 마지막으로 2021년에 김홍빈 산악인이 2021년에 마쳤기 때문에 2021년까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2011년은 박영석 대장이 안나푸르나에서 사망한 해이고 그리고 김영일 팀도 그때 안나푸르나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우리 국내 한국의 해외 등반의 열기를 그 이전에도 물론 감퇴되고 있었지만은 아주 크게 꺾는 그런 계기여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향성이 엇나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좀 글자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5년까지 우리 한국의 해외 원정대는 억눌린 8,000m로의 열정을 분출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995년이 까닭은 한국의 14자 완등이 1995년 브로드비크를 세 번째 도전 만에 끝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의 각종 담론장에서 이미 해외에서 많은 등반가들이 소수 경량 알파인 등반을 8,000m에서도 행해 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등반을 그만하자 하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 가본 8,000m의 정상들을 다 가보자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약속이 9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개개 산악회 단위로 8,000m의 한국 초등을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엄원길이 14자 완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는 8,000m 노멀루트 등반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주류 목소리로 우리 산악계 내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원길은 14자를 완등하겠다 했는데 그게 그 바로 찾아온 IMF와 그리고 IMF와 맞물려서 비자발적으로 산에 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의 열기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사회는 영웅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원길을 시작으로 산악 영웅이라는 그런 범주가 대중들 사이에 이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기업체들은 후원을 하려는 그런 후원 대상자를 찾고 있었고요. 산악인들은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였습니다. 산악 영웅의 프레임은 77년 에베레스트 한국인 초등자 고상돈으로부터 그리고 허영호로부터 그런 산악 영웅의 프레임이 이미 그 매체 속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14자 완등자들이 산악 영웅의 프레임을 받았습니다. 이 산악 영웅이라는 개념 자체의 가진 문제점은 뭐냐? 히말라야 등반이나 고산 등반을 해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등반가만이 관여되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많은 대원들의 협조 그리고 피고용인들 그리고 원정대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자의 노력들이 은폐되게 됩니다. 또한 등반계의 내적인 규범 체계가 있습니다. 이 규범 체계가 대중적으로는 복잡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쉬운 용어로 언론은 대중들한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상 많이 올라간 사람이 그 등반의 최고봉이다라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산악 영웅이 잘못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개념 체계도 있었습니다. 산악계가 나서서 국위선양했다라고 14자 완등자를 칭송했습니다. 그것은 고산 등반의 그 내적인 규범 체계, 어떤 최소한의 준비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 하는 어떤 그 등반의 스타일의 문제를 그거에 대한 몰이해가 우리 산악계 내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상을 많이 올라갔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산악계의 명성을 전 세계에 떨친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산악계 지도층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자 완등주의는 인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박영석, 엄원길, 한학용 세 분이 14자를 완등하면서 그 이후로 14자 완등했다고 공표한 사람들한테는 그 산악 영웅의 프레임은 이미 사라지고 그냥 비범한 산악인 정도로 대중매체에 홍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매체 뚜렷한 인기 하락세가 있었고 동시에 기업 후원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우리 산악계 내에서 기업 후원이나 대중의 열광, 지원 없이 스스로 전문적인 수준의 알피니즘을 준비해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준비 체계, 기획 체계, 그런 컨셉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자 완등의 열기가 떨어지자 동반해서 해외 등반이 침체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여 년 한국 해외 원정 등반의 경향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대한사랑연맹이 매년 발행하는 산악연감의 한국 해외 원정대, 이건 제가 매년 정리해 왔습니다. 그것에 파악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누락된 게 꽤 많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요. 한국 해외 원정 등반의 전체적인 침체기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8,000m 14자 개인 완등 프로젝트의 대중적 관심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있었고요. 그때부터 원정대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박영석 팀, 김영일 팀이 2011년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쳤던 2020년, 2021년 이 사이에는 상당히 최저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 등반 분야별로 살펴보면 8,000m 노멀루트 등반은 전체 이것도 감소했긴 했지만 전체 원정대 수와 비슷한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8,000m 노멀루트 등반이 특별히 더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에 참가한 여기 수치들은 대체로 14자 완등을 추구했던 개인들의 연속 등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몇몇 분 이제 완료를 했고 몇몇 개인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하면 따로 나서는 뭐 지자체라든가 산악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런 등반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분들을 제외하면요. 김미곤 14자 완등이 마지막에 2018년에 있었고 김홍빈 14자 마지막에 2021년에 있었습니다. 8,000m 10루트 고난도 루트 개척은 두 건, 한 건, 그리고 2017년부터는 0건인데 따로 없습니다. 박영석의 에베레스트 남서북 및 안나푸르나 남벽 등반이 있었고 홍성택 대장이 로체 남벽을 연속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박영석의 안나푸르나 남벽 알파인 스타일 등반이 있었던 2011년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셰르파 및 고정로프를 무제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규모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반을 나서는 박영석, 홍성택 이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등반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당분간 없을 것이다 추정이 됩니다. 5,000m에서 7,000m급의 상대적으로 수월한 등반, 수월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체력적으로나 개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뭐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네팔의 정부에 의해서 트레킹 피크라고 규정된 봉우리들, 그리고 네팔에 있는 아마다블람이나 7,000m대 힘룽, 중국에 있는 무스타가타, 파키스탄의 스판틱, 그리고 키르기스탄에는 레닌, 한탱그리 같은 봉우리들은 등반 대행사의 정형화된 등반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계속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반대에 합류하는 것은 높이 어떤 그 등정 여부, 그러니까 등정 여부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등정주의 등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 산 자체가 주는 다양한 난관을 본인이 직접 해친다기보다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7,000m급 등반은 저기 꼽아 있는 7,000m급 등반은 7,000m에 달하는 수많은 산들 중에서 가장 쉬운 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산들에서 정상을 위주로 등정을 위주로 기획된 그런 원정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런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의 레닌의 한탱그리의 등반대가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0에서 7,000m급 상대적으로 어려운 등반이 있는데 초등을 목표로 한다든지 실루트, 거벽 루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 원정대들이 2010년대 이전에는 적잖이 있었고요. 2010년대 이전에는 고산거벽이라는 그런 장르, 그러니까 6,000m대 벽에서 인공 등반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장르는 2010년대 이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및 알파인 스타일 등반들이 그 뒤로도 계속 한두 건, 서너 건씩 이어졌는데 일부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제외하면 대원이나 셰르파, 고정로프를 무제한 사용하는 결과적으로 결과, 그러니까 등정, 초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결과 중심주의 등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외에 알프스, 북유럽, 파타고니아, 안데스, 캐나다, 알래스카, 중앙아시아, 텐샨의 알파인 및 벽등반 어떤 뚜렷한 감소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극히 미미한 한두 건 혹은 0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적어도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미미하지만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알피니즘 경영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엘리트 수준의 특징만 정리하고 특히 21세기에 등장한 장비 4가지로 이렇게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여기 글자가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장, PPT 한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난 21년 동안 해외의 알피니즘은 어떻게 다변화되었는가? 다변화되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각각의 종류에 집중해서 연속으로 추구하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화되고 그것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 이거 하나만 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굉장히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내려왔던 알피니즘의 중심적인 그런 등반은 첨예화를 겪은 첨예화가 무슨 뜻입니까? 날카롭고 뾰족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준비부터 기획부터 준비 그리고 실제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높은 수준의 그 집중도와 친밀함을 가진 그 집중도와 친밀함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더 현저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신, 커미트먼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어떤 뭐 3일에 걸쳐서 어떤 6,000m 짜리 산을 올라간다. 거기에 그 아주 집중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실제 등반할 때 상당한 수준의 집중도와 준비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어떤 능력 체계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극대화시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을 헌신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가 상승했다.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좀 이따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속도 등반도 이런 정형화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국내에는 FKT Fastest Known Time이라고 최단 시간 등반 이 경향이 국내에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데요. Fastest Known Time.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 주요 등반 대상지에서 출발지와 종착지 그리고 GPS 기록 좌표까지 올려서 그것을 서로 경쟁해서 기록을 올리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발달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뭐 가까운 일본 포함해서 특히 서양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FKT를 인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를 생각해 보시면 에베레스트 등반이 단순히 뭐 지금 상업 등반대에 있어서 에베레스트 등반은 뭐 상업 등반을 속해서 모두 다 정상 올라가고 줄지어서 정상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등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FKT 등반도 있어서 그것도 지금 기록이 갱신이 꾸준히 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콘카구아라든지 이건 매년 기록이 갱신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 아주 엘리트 수준에서는 그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지만 엘리트 수준이 아니어도 상당히 이 기록이 없는 그런 대상지에서 기록을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국내에도 뭐 트레일 러닝하면서 그런 뭐 적은 소규모 수준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자기의 기록을 높여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00m 노멀 루트 기업형 원정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베레스트의 노멀루트를 통한 상업 등반에 포함해서 가는 그런 원정 등반은 이제는 완연히 독자적인 등반 분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뭐 다른 등반을 뭐 분위기를 흐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전형적으로 독자적인 분야로 설립된 지 이미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비아 페라타 유럽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철근을 막 박아놔서 가파른 암벽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아 페라타가 뭡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유럽의 산악 단체에서 그것을 클라이밍의 분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왜냐하면 클라이밍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비아프라는 난관을 피해가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0m 노멀 루트 등반은 고산이 주는 난관을 피해가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피니즘은 그런 방식으로 분지를 하는 겁니다. 난관을 직면해서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극복하는 기술 이것이 이제 알피니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것에 반하는 혹은 그것과 이렇게 배타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분야로 8,000m 노멀루트 등반은 분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연속 등반 히말라야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고도가 주는 난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알프스, 시에라네바다, 파타고니아 등지에서는 해발 고도가 그다지 예전에는 높았지만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닌 것 정도로 난이도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속 등반이 많이 있습니다. 알프스 4,000m 81개봉 한 시즌 연속 등반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트레버스 각종 트레버스가 지금 최근에도 계속 갱신이 되고 있고요. 뭐 시에라네바다의 뭐 14,000피트 봉우리 50몇 개가 되죠. 그것을 뭐 한 시즌 연속 등반 이번에도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난이도와 헌신 정도를 높여서 다양한 산지에서도 그런 등반을 추구하는 등반들이 있습니다. 스키 하산 히말라야 8,000m에서도 스키 활강 도전 과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는 여러분 뭐 소셜 미디어로 그런 거 접하기도 하셨는데 지난 시즌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에베레스트 북벽에 그레이트 클루아르로 정상부터 스키로 스키 하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구간은 로프로 하강을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그런 과제가 성공이 되고 에베레스트 스키 활강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고난도 루트로 활강한 것이 이번에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과 고산 등반을 합류해서 하는 등반. 예컨대 이제 파키스탄의 경우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합니다. 바람의 환경이 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어프로치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그 산악마을 길기트 호텔에서 묵다가 호텔 마당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띄워서 출발해서 원래는 한 뭐 5일 정도 걸려서 베이스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1시간 만에 베이스로 산 밑으로 도착하는 거죠. 거기서 등반 장비 메고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1박 2일 정상 갔다가 내려와서 패러글라이딩 타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등반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일반 원정대 걸어가서 베이스 치고 등반하는 것과 그럼 비교하냐? 비교 아니죠. 별개의 세부 분야가 새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변화된 각각의 양식에서 첨예가 이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많은 진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쉬어가는 퀴즈인데요. 여러분 요 외국의 산악인이 손에 갖고 있는 장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뭐라고요? 예, 일리치 맞습니다. 가민 인리치죠. 자, 다음 중 가민 일리치로 할 수 없는 것은 1. 위성 송수신 2. 쌍방향 문자 메시지 전송 3. 지도 보고 길 찾기 4. 현 위치 실시간 공유 5. 날씨 정보 확인. 정답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2번 쌍방향 문자 메시지 전송 땡. 또 정답이 뭘까요? 3번 정답입니다. 예. 미니로는 지도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그 궤적은 나오는데 지도를 보고 길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이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위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100g밖에 안 되고 배터리는 200시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 등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통 하이킹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씩 다 갖고 다닙니다. 뭐
버튼만 누르면 SOS 신호가 보내지거든요. 60%가 아니 60%가 아니 40%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이거를 찍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퀴즈입니다. 퀴즈는 아니고요. 이것은 독일 아우프트 리프트사에서 나온 장비인데요. 여러분 설피 혹은 스노슈 알고 계시죠? 이것은 본격적인 장비로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산등반 휴대하기에 너무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고산등반에 휴대할 때 좋으라고 소형인데 왼쪽 거 크램플리피어는 크램폰과 신발 사이에 끼워 넣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소서라고 크램폰이 없어도 이렇게 벨크로로 벨트로 신발에 장착할 수 있는 일종의 스노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굳은 얼음이 있는 데서 굳은 눈이 있는 데서 등반할 수 편하게 이런 것도 고산 등반에 사용합니다. 포타레지 왕년에 포타레지 등반 많이 해보셨을 텐데 15km 이렇게 나갔습니다. 옛날에 저 학생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1.6km 공기 주입식 그리고 매트리스 일체형 경량 포타레지 G7 포드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 장비를 일반적으로 고산에서 벽등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첨예화가 가능한 거죠. 이거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0m, 7,000m 가서 벽등반을 하면서 여기서 잔다는 겁니다. 아이스 해먹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아주 가파른 경사면에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된 천인데요. 거기에 눈과 얼음을 쌓아 넣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번에 황금 피켈상 후보 숏리스트 올라온 10여 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두 팀 빼놓고 다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스 해먹을.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아주 가파른 데가만 줄곧 이어져서 저거보다 좀 완만한 텐트 칠 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벽을 이제 등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장비의 도움으로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황금백회상 얘기했는데 황금백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서구 산악계도 오랫동안 국제정세,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국민적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반 스타일, 즉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알피니즘의 기준이라는 규범이 정착했다. 최근까지도 수많은 논의가 집중된 것은 1992년 출범한 황금백회상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어떤 그 대규모 등반이냐 소규모 등반이냐 하는 논쟁은 이미 그 엘리트 알피니즘계에서는 이미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본격적으로 라인홀트 메스너가 70년대 80년대 무산소로 그래도 8,000m 연속 등반을 하면서 단독 등반도 하고요. 이미 이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다라는 것이 이미 너무 상식이 되었습니다. 황금 피켓상 이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찬사를 보내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것을 조직자들이 받아들여서 변화를 거쳐서 지금은 명실상부 사람들이 두루두루 알피니즘에 기념할 만한 그런 기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질문들이 의심들이 이 황금백혈 상이라는 상 시스템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황금백상 사람들이 관여된 사람들이 스스로 답해 나가면서 풀어 나갔습니다. 그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등반이란 과연 뭘까? 평가 기준은. 또 등반이란 지극히 주관적인데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가능한가? 또 죽음을 미워하거나 위험을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대단한 등반에만 주목해야 되나?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남성이 과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등반만 추리다 보면 어떤 신체적이라거나 기회 그 한계상 여성이 소수에 미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뽑으면 다 남성만 뽑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상 받는 사람은 다 남자고 그럼 알피니즘은 다 남성만 하는 것이냐? 대중들한테 그렇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황금백회상이 다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대규모 급집법 방식이 퇴출된 게 1992년에 러시아 팀이 마칼루 서벽을 초등했는데 대원이 2명을 사망했고 2명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이 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등반가가 죽었는데도 그 팀에게 상을 주는 게 맞냐? 위험을 죽음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뒤로는 등반팀에서 사고가 있었으면 그 팀은 혹은 감당하지 못 어려운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눈사태가 텐트에 잠자는데 그 텐트를 휩쓸려 갔는데 겨우 자기는 살아난 뭐 그렇기 때문에 등반을 아주 어렵게 했다. 이런 등반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너무 위험한 등반, 이것은 논리적인 등반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2005년에 러시아 팀이 잔우 북벽을 초등했는데 그때 수상이 또 됐습니다. 그러자 아, 이런 방식의 등반을 왜 문제시하느냐? 고정 로프를 사용하고 등반 대원이 뭐 3개조, 4개조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러시아식 스타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못 오를 벽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벽은 남겨두어야 된다. 최고의 스타일로 올라가는 사람한테 남겨두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깔리게 됩니다. 과다한 언론 노출, 토마시 후마르라는 슬로베니아의 산악인,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랑탕류류인가요? 어디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2000년도에 가올라기르기 남벽을 단독 등반해서 4000m 벽인데 5.10D 그리고 M7 플러스의 난이도가 7000m 이상에 나옵니다. 그걸 단독으로 올랐어요. 대단한 등반이고 이분이 9일 동안 벽을 올랐어요. 이 등반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아서 그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되긴 했는데 심사위원단은 이게 너무 위험한 등반이었고 또 이 토마시 후머르가 좀 약간 본인의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언론 노출에 언론과 굉장히 이렇게 자기 등반을 과대 포장하려는 게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알피니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근데 알피니즘 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는 하면서 두두두두 하다가 한 팀을 꼽는 그 행위 자체가 경쟁 의식을 조장한다 해서 미리 수상 후보, 최종 후보 및 수상팀을 미리 2달 전에 알려서 그 시상식은 일종의 기념식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07년에 이게 한국백상 조직자가 이제 프랑스의 몽타뉴라는 산악 잡지와 프랑스 산악회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조직을 한 건데요. 1992년도에. 그런데 몽타뉴라는 잡지사에서 계속 관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후보진을 몽타뉴 잡지사에서 선정하고 그걸 심사위원한테 내미는 방식이니까 심사위원장이었던 마르코 프레제이라는 그 유명한 슬로베니아 산악인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후보 선정을 왜 잡지사에서 하냐? 우리 산악인들이 해야지. 이 등반은 우리 산악인들의 잔치인데 왜 잡지사가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이례적인 등반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 업적을 쌓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특출난 대단한 등반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알피니즘은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을 선정을 하기 시작했고 첫 회 수상자가 생생문의 수상자가 발터 보나티, 라이놀드 메스너 이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롱 리스트도 50개, 70개 팀에 이르는 롱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수상팀은 거의 대부분 5,000m에서 7,000m에 이르는 히말라야 카라코름에 이르러지는 그 등반이 대부분이었지만 롱리스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해발 1,000m에서부터 8,000m까지 다양했습니다. 사실 한국백일상의 정신을 공유하는 등반은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롱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보여줬습니다. 2015년부터는 시상식장에서 수상자 선정이 아니라 행사 2달 전에 수상자를 미리 발표해서 경쟁이 아니라 기념을 했다. 황금백에서 헌장 중에는 이 상의 목적은 헌신, 모험심, 탐험 정신을 기념하는 것이다. 국제화 노력도 있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밖에서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개최를 했고요. 심사위원단에 동양인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인으로 임덕용, 임성묵 등이 포함됐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매년 일본인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김창호, 최성문, 박정용 이 세 분도 황금백일상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이 수상도 중에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의 과도 대표를 어떻게 세신했느냐? 다니구치 K 일본인 여성이 2009년에 최초로 여성으로서 수상을 했는데 2024년 바로 작년부터 여성 특별상 부문을 신설해서 여성 팀들의 원정대만 별도로 범주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한 팀을 선정하는 것을 작년 올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황금백일상 내용을 분석을 하면
헌장 중에는 현대 산악 등반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대가도 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반의 스타일이다. 이제는 산소통 고정 높은 구속부터 과도한 드릴링, 헬리콥터 지원, 소위 기량 향상 약물, 대규모 인원 등 막대한 재정적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정상에 오르는 방식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황급필상은 진보적인 알피니즘에 주목한다. 곧 상상력과 혁신이 깃든 새로운 루트 개척, 최선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취를 이루는 것,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올해는 총 75건의 등반인 롱리스트 후보로 선정되는데 네팔과 알프스, 파키스탄이 단연 많지만 캐나다, 그리스, 노르웨이, 페루 이런 높지 않은 산들이 있는 나라에서도 등반이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선정 등반은 세 팀이었는데요. 첫째 팀은 파키스탄의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방에 있어서 거의 찾는 이가 사실 없는 곳에 있는 야시쿡사르 일봉이라는 6,600m대의 봉우리 6,600m대의 봉우리를 초등한 등반입니다. 등반거리 2,000m 등이고요. 심사위원들의 얘기는 등반원이 모두 3명인데 20대입니다. 오래된 기록을 참조했고 구글 어스로 조사하는 등 등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피니즘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기술적 난이도 최상급 탐험적인 등반이다. 가시오보름 3봉 7,900m인데 이 서름을 초등했습니다. 이 가시오보름 3봉은 75년도에 초등된 이후 재등이 한 번밖에 안 된 방문자가 거의 없는 산인데 8,000m에서 몇십 미터 낮다고 방문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산에서 그런 탐험적인 등반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목되는 것이고 등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하산 중에 가시오보름 뒤에 보이는 C가 가시오보름 2봉입니다. 가시오보름 2봉의 노멀 루트와 겹쳐서 캠프트부터는 그 구간을 따라 하산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종의 뭐 치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들은 미리 그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하산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런 논리로 이 수상을 수상 등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자에 있는데 네팔 서부에 있는 새로운 봉우리입니다. 초등은 된 봉우리인데 그 남서 필라란 말은 이제 능선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도 미국인 3명이 그 남서 필라를 초등을 해서 그 뒤쪽으로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한번 저 그림은 사실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산은 거의 방문자가 없는 곳에서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등반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상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성 특별상은 인도 북부의 라룽 일봉 6,200m 봉우리인데 슬로베니아인 2명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점선을 왼쪽에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산을 했습니다. 6일 동안 2,000m를 등반했고 M6 플러스급에 이르는 고난도 등반이었는데요. 심사위원단은 산 전체 횡단을 완성했고 고난도 기술적인 등반이었고 정상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등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치는 노력이 대단해서 여성 산악인들에게 영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다회 수상자, 여러 번 수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번 수상한 사람이 영국의 폴 램스던이 있고 4번 수상한 사람도 마르코 프레제이, 그 일본인 카즈야 헤레데도 있고요. 3번 수상한 사람 일본인 켄로 나카지마, 영국인 믹 파울로가 있고 2번 수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알피니즘은 라이프 스타일, 곧 삶의 방식이기에 그리고 심사위원단이 보는 눈이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등반 하지만 할 수 있는 등반을 꾸준히 계속 해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삶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21세기 한국 해외 등반 경향의 성찬을 넘어가면 8,000m 14자 노멀루트 등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연히 독립적인 분야로 성장했고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개인의 만족이고요. 하지만 이런 등반을 가지고 등반성이라든가 등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산악계에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난이도 위험과 난관을 산이 주는 8,000m 고산이 주는 위험과 난관의 그 자체를 스스로 판단해서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아 페르타 같은 방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심하게는 라이놀트 메서는 이것은 등산이 아니다. 등산이 끝나는 지점에 투어리즘이 시작된다 해서 저것은 투어리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하는 거 물론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아 프라타가 이제 등반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런 개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아주 기술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알피니즘의 의미에서 등산에는 전문적인 의미에서 등산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등산 장비를 다 사용하고 등산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등산에 포함되겠죠. 난관에 맞서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기술이었다. 목표 중심의 성과주의, 이건 조금 다릅니다. 초등이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계속 초등을 하다 보면 초등할 덩어리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최대한 바람직한 스타일로 초등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규범이 산악계에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규모 인원, 셰르파 가이드나 고정로프를 사용하는 것은 반칙이다. 그런 인식이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초등을 왜 하냐? 수상, 인정, 찬사, 보답을 위한 등반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고 등반 자체를 위해 등반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한국의 김창호 선학이 지금 돌아가실 수 없지만 얼마나 진보적인 등반을 스스로 많이 추구했던 그런 산악인이었습니다. 2008년에 김창호 산악인이 대장으로 이끄는 서울 10대 산악부가 당시 최고 높이로 남아있던 7,800m대의 파키스탄 바투라 이봉을 등반해서 초등을 했습니다. 그때 10명 정도의 등반 대원이 있었고, 그리고 고정로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2명이 이 산을 초등을 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팀을 보고서는 돌아갔어요. 옆에 다른 산을 등반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언론에 한 얘기가, 경쟁이나 인파는 우리의 경량 등반 방식에 무의미하고 위험하며 결례가 되므로 우리를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좀 갸웃거리는 그런 표현인데 에둘러 지적한 것입니다. 에둘러. 우리의 한국의 그 초등이 반칙이었다라는 식으로요. 덕유산 정상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상에서 정상석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 국내 등반 관행을 전문 등반만이 아니라 등산 일반을 보면 휴양형, 체험형 등반이 확산했다. 지난 20여 년간. 체험주의가 확산해서 명산, 정상, 비경, 체험 위주로 등산이 변화했다. 블랙야크 앱으로 백명산 프로젝트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초보자들을 산으로 오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정상에만 집중되고 정상을 오르는 최단 거리에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100개의 산에만 집중돼서 수치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등산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히말라야 등반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위험 통제가 아니라 위험 회피로 암벽 등반 하시면 2016년에 한국대학산악연맹에서 인수봉 대정비 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기존 볼트들을 대거 새로운 볼트로 교체를 하고 낡은 볼트를 교체를 하고 불분명한 등반선을 확실히 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청회를 벌여서 거기에 볼트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존 우리 선배 산악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볼트를 기존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지만 볼트가 많이 추가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개척되는 루트들은 다 볼트가 많아요. 크랙이 옆에 있는데도 볼트가 촘촘하고 슬랩 루트라면 살 떨리지 않게 촘촘히 루트를 개척하고 이런 위험 회피 위주의 위험의 통제, 등반자가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나 위험은 등반의 밖으로 내놓는 그런 위험의 회피식으로 하는 국내 등반 환경이 마련된 이 상황에서 우리 알피니즘의 침체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위험을 개인의 내적 요소로 인식하도록 등산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야생성에 대한 국내 등반 경향은 어프로치가 쉽고 짧은 등반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 외설악은 서투한골, 장군봉, 울산바위를 선호하고 과거 개념도들을 보면 비선대 안쪽으로도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등반한 사람도 없어요. 어프로치가 길으니까. 예전에 1275봉 거기에 동계 일주일 동안 등반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 힘들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야생성, 외국에 산을 나가보면 어프로치만 이틀이 걸려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볼 기회가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알피니즘은 고난, 위험, 야생성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기술인데 스스로 우리가 외면해 왔다. 국내 해외원전 등반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다. 국내에서도 야생성을 살아있도록 개발되지 않은 등산로, 미개척 루트의 새로운 조합으로 연속 등반 등을 창의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요약을 해보면 인정과 찬사를 목표로 하는 뿌리 깊은 등반 성과주의로 해외 원정은 대규모화되었고 무제한 자원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잘못된 방향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등반이 이제는 없잖아요. 21세기 체험주의, 휴양주의의 확산으로 위험을 아예 제거해버린 국내 등반 문화로 인해 해외의 큰 산을 도전할 능력이 더 하락했다. 알피니즘 능력이 감퇴되었다. 알피니즘은 대단히 재미있고 보람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알피니즘 여건을 다 같이 조성해 나가자.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